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가 오는 12월 말 확정됩니다. 강원도는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최종 부지에 대한 결정권을 쥔 부지선정위원회에 정작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의 추천 권한은 없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도청사 이전이 재검토되면서 캠프페이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또한 거센데요.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 중심지가 될 도청사 건립, 물론 속도도 중요합니다만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결정인 만큼 충분히 논의됐으면 합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현재 시각 6시 44분 56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 가장 핫한 이슈를 털어드리는 시사 앤 이슈,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대표 독설가들을 모시고 오늘 또 맞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님, 국회의원에서 제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제일 재밌는 구경거리, 싸움 구경이 좀 나오더라고요. 요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심상치 않은 집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심에 강원 정치의 좌장 권성동 대표, 이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있는데 5년 만에 어렵게 정권 교체를 이뤄낸 집권 여당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권성동 원톱 체제 흔들리는 집권 여당 물음표입니다. 느낌표 아니고 물음표입니다. 이런 주제로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자, 두 분이 보시기에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현재 위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위기가 좀 빠르게 봉합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민들로부터 좀 잘 하라는 취지의 대통령도 만들어주고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만들어줬는데 그 기대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위기가 다른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 내에서 출발하고 있고 또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가 저는 가장 큰 또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통령 리더십이 빨리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에서도 지금 친윤 비윤, 소위 말하는 윤핵관과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그런 그룹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빨리 치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의 리더십은 빨리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내 문제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징계 문제가 빨리 매듭되기 전까지는 상당 기간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 썩 안 좋은 모습이 당분간은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집안 싸움을 보는 마음이기 때문에 구경거리가 재밌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속이 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속이 타고. 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재밌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생각은 사실 오히려 반대인데 저는 이게 왜 위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두 번의 큰 선거가 있었잖아요. 두 번 다 잘 이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곧은 아니지만 꽤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되게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서 다음번 선거를 들어갈 때 이제 말하자면 특히 집권을 했기 때문에 권력의 어떤 뭐랄까 정리,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과정이 아마 저는 그런 과정이라 그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다음번이 총선이기 때문에 어떻든 정당의 꽃은 국회의원이거든요. 국회의원의 저 공천권을 둘러싼 그런 이제 권력 뭐 험하게 표현하면 권력 투쟁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 심각한 그 경제적인, 정치적인, 뭐 안보적인 뭐 이런 문제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당이 특히 집권 여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국민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조금 뭐 위기라고 한다 그러면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랄까 어떤 완전히 승리하고 정당은 이런 거 바람직하지도 않고 잘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적절하게 아마 타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권성동 네네. 원내대표도.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출범 2달 만에 이 부정평가가 60%를 돌파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대선도 승리했고 집권 여당이 됐죠. 그리고 지방선거도 압승을 했는데 이 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게 더 위기겠죠. 이건 뭐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인 것처럼 보이고 일단은 역사상 처음이잖아요. 출범하고서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 그다음에 요즘의 조사들을 보면은 그 지지율 하락의 양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거의 60, 70대의 노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제는 굉장히 낮아진 상태고 그런데다가 또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매우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고착됐을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놓인 것이죠. 구조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뭐 인사 문제도 있었고, 무슨 검찰공화국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툭하면 전임 정권 탓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정책은 별로 없고, 말실수도 잦고 말이죠. 아마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지금 현재의 어떤, 아까 리더십 말씀도 하셨는데, 현재와 같은 그 어떤 태도라든가 마음가짐이라든가 현대 양상으로 계속 정치를 끌어나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상당한 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회복해야 된다. 고착화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걱정해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너무 낮아지면 국정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져 버려서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예컨대 뭐 광우병 파동 나고 난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국정 동력이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황 전 의원님이 집안이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이렇게 깊게 보실 것 같은데 지지율 하락세를 자꾸 면치 못한 이유가 뭘까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대통령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을 때의 마음,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또 지역 살리기를 만들어 달라라는 이제 두 가지의 지지를 보냈는데 그 지지의 핵심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정의롭고 공정하고 또 상식에 부합하고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뭐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 싶은 그 모습만 잘 보여주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저는 열광적일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권 초기에 보여줬던 모습은 문재인 정권 때도 비판했던 건데 저게 왜 똑같이 일어나지? 저거 막아달라고 윤석열 대통령 뽑았는데 왜 저런 게 또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이제 비판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이걸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의 소수이면 소수는 뭉쳐야 사는 거예요. 저는 다수였을 때는 상당 부분 그 내부적으로 분화가 있어도 그래도 다수이기 때문에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소수였을 경우에는 뭉치지 않으면 다수를 대항해서 국회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끼리 집안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고 그래서 역대 정권 어느 때보다도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저는 뭐 국민들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지금쯤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전환점을 삼아야 된다.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되게 할 이야기가 한마디만 더 네. 보태면 더 큰 문제는 무엇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이 위기,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비전이 잘 안 보인다.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자꾸 이렇게 뭔가 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런데 이게 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입장에 있어야 할 분들이 자꾸 이렇게 실수를 범하는 게 모든 청년들이 어느 정권이나 보수 진보 가릴 거 없이 싫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정용 사적 채용 논란이 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좀 발생을 했는데 이런 논란 과정에서 이런 해명을 하셨어요. 7급도 아니고 9급이고 장제원 의원에게 대통령실에 넣어달라고 압력을 가했다. 해명을 내놓으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뭐 저 같은 청년 같은 입장은 뭐 당연한 거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잘 접어지더라고요, 휴대폰이. 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한 메시지를 보여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권성동 직무대행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네. 말씀하세요. 황 의원님께서 한숨을 이렇게 또 제가 깊은 근데, 한숨을. 네, 뭐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죠. 네. 그 어쨌든 권성동 대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우리 강원도의 큰 정치인으로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보다도 강원도민들의 관심도 높고 또 지지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좀 잘했으면 마음이 좀 큰데 첫 번째 문제는 일단은 그 발단이 대통령의 인사에 있어서 지인들의 자녀들을 고용했다라는 그런 이제 사적 고용의 비판으로부터 권성동 대표가 조금 대통령을 옹호하려다가 나온 실수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는 저도 글쎄요. 제가 이제 국회에 있을 때 늘 뒤에서 찍고 있는 카메라를 조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아주 본회의장 들어갈 때마다 염두에 두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식을 넘어선 행위가 나왔고 그리고 그 문자 안에는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담긴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도 스스로 많이 뭐 90도 머릿속에 사과했지만은 대단한 실수를 했다. 그래서 이런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좀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고 또 당대표 역할도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사건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신중하게 본인의 좀 자세를 가다듬고 그다음에 또 언행에서도 제가 아는 권성동 대표는 굉장히 직설적 표현을 잘해요. 예? 그리고 좀 강단 있는 행동도 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좀 나왔던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니까 조금은 더 신중하고 좀 진중하게 모든 언행과 또 메시지와 또 행동이 좀 따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열심히 보세요? 쉴드를 치셨는데 네. 두 번째 제가 쉴드라는 얘기는 여태까지 이게 교수님의 참- 가장 큰 공격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의도된 행동이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휴대폰, 내용이 네. 휴대폰은 왜냐하면 내용이 본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내용이잖아요. 대통령이 먼저 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칭찬하는 내용이었고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대통령하고 이런 정도 사이고 칭찬받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거기에 뭐 내부 총질 이런 것이 갖는 의미를 순간적으로 이게 대통령한테 아마 부담이 될 거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못 하시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실수니까 사과를 했고 첫 번째 문제는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법치와 뭐 이런 걸 내세운 정부잖아요. 그런데 공정한 행위가 분명히 아니죠. 게다가 더 한 게 뭐 9급, 7급 얘기 그 얘기를 듣고는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9급 시험에 우리 강대 학생들도 9급 시험에 합격하려고 영등포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하는데 예, 그게 뭐 겨우 9급 이 말을 듣고 이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건 정말 심각한 말실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이미지 이런 거와 20, 30대가 좋아했던, 지원했던, 지지했던 이미지 이런 거와 너무나 다른 발언이고, 게다가 이분은 강원랜드와 관련해서 인사 문제에 또 한 번 폭력을 겪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비슷한 행동을 하고서는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심각한 인식상의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행동이 반복돼서는 이제 정말로 그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저는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로 위기가 올수 본인한테 정치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아무래도 강원랜드 관련된 문제는 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문제니까 그렇죠. 대법에서 이제 무혐의가 나왔죠. 뭐 그 부분까지 연결짓기는 좀 뭐한데 저는 훨씬 더 조심해야 청와대 돼요. 저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은. 그런 충고는 제가 네네네. 잘 받아야 네네.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청와대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의 소위 말하는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청와대는 대단히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무적 채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해명을 하는 것이 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채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무적 채용들이 많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채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만약에 이 일찌감치 캠프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들어갔다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해명이면 족할 텐데 그 이상의 너무 좀 가벼운 해명을 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세세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라이트했다. 아는 그러니까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 캠프에서 같이 있었고 충분히 데려갈 만한 그런 인재를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해주면은 저는 그런 정무적 채용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가운데 적어도 청년들의 인식에 반하는 어감이 들어간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약간 흔들리는 이 입장에 있어서 그런지 장제원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인 김기현 전 원내대표. 저는 여기 원내대표 아닙니다. 네. 우리 교수님을 보고 있어가지고. 네, 김기현 전 저는 원내대표. 존경해서 그런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네. 다음에 하시죠. 네. 연일 권성동 원톱 제대를 끝내고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를 하자는 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뭐 이건 황 의원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저보다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조기 전대를 하자는 쪽과 안 하자는 쪽이 좀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조기 전대를 김기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전대를 좀 일찍 하자고 하는 것은 일찍 하면 승산이 있는 전대가 유리하니까. 될 수가 네. 있는 것이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부에서 이제 그 새롭게 이제 둥지를 튼 거잖아요. 국민의힘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국민의힘에서 세력을 모으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아마 출마 여부도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좀 유리한 국면을 갖고자 하는 시각에서 좀 엇갈리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준석 당대표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저는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를 내렸으면 징계 사유가 명확하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는 먼저 결론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치를 것인지 아닌지 문제가 전 논의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에서 좀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적어도 대선 승리를 함께 치렀던 이준석 당대표의 문제를 좀 더 깔끔하게 매듭 지은 다음에 다음 수순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좀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하죠. 매듭을 짚고 넘어간다. 근데 이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 역시 이 윤핵관 장제원 의원과 전략적으로 제휴할 것이란 소문도 있었는데 이제 당대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는 권성동 직무대행 쪽에 조금 더 이 안 의원이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권성동 원톱 제재에 힘을 실어준 의도가 있을까요, 교수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본인 머릿속에 들어가 본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지금 굉장히 소수죠. 소수고
실은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시중에 어떤 얘기가 떠도냐 하면은 처음에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할 때 윤석열 현 대통령과 단일화를 할 때 자기가 행정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서 행정부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단일화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당으로 돌아간다고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그 지선 이후에 당권과 관련된 무슨 얘기가 오갔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서 그것이 나한테도 역시 가능성을 준다라고 판단했다면 일단 지금 임시 체제를 지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자기가 당권을 가질 수 있는 찬스를 바라보는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만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 속마음을. 황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안철수 의원의 생각은 윤핵관들의 생각과 일단은 맥이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상당 부분은 이제 현 친윤계와 밀접하게 교감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히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의원은 지금 빨리 당대표 선거를 치를 경우에 본인의 세력이 굉장히 약해요. 물론 옆에서 자칫 지지 그룹으로 뭐 윤핵관 그룹이라든지 친윤 그룹이 지원을 한다 해도 그 상대가 만약에 김기현 전 원내대표다라고 하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 만만한 상대 아닙니다. 굉장히 저돌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역량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과의 친화력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고 친화력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를 봤을 때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시간을 좀 더 가지면서 본인이 당대표가 출마했을 경우에 될 수 있는 정도의 구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할 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본인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자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친윤 그룹과 상당히 교감을 좀 나누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방법이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그래도 좀 오래 가져가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서로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런가 하면 지금 당 윤리위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고 울릉도에 가 있는 이준석 대표 이 전국을 돌면서 장외 정치를 좀 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 1위 적합도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야 이게 어떻게 향후 경찰 수사가 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이제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대표직에 복귀해서 반전의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이게 이제는 그 우리 권성동 대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분의 활약으로 대통령의 의중이 다 드러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미 의중이 드러난 상태에서? 네, 이제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는 이제 상황이 안 좋고 하니까 본인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 벌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방 복귀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 우리 황전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적어도 이제 그 집권 여당을 나눌 때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는 이제 구도들이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비주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비주류가 전당대에 나와서 당대표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도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구도에서 저는 당대표에 나와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저는 보수 정당에서 빛날 때가 또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권의 핵심 세력들이 지금 주류로 올라서서 어쨌든 당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또 그분들이 정치의 전면에 있긴 하지만 적어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치가 끝까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가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단히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지만 그 가치가 빛날 때까지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좀 더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리고 국민들의 21%의 지지, 또 당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21% 지지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본인이 든든한 힘으로 안고 지금 굉장히 굴종적이고 힘들고 그러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참아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서둘러서 나설 생각하지 말고 좀 때를 더 기다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정권 초기이고 또 대통령의 지지도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참으면서 함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준석 대표의 나름대로 교수님 짧게만. 시간이 없나요? 네. 이게 생방송이라서 어렵군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역경을 잘 이겨내면 훨씬 큰 정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감옥이라도 한번 갔다 왔다 훨씬 커집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지나면서 보니까 정치는 말이죠. 굴곡이 굴곡이 있어요. 그리고 울릉도에서 좀 약간 충전을 하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권성동 원톱 체제 흔들리는 집권 여당 물음표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는 이슈워드. 오늘 이슈워드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우리 황전우 의원님부터. 저는 어쨌든 우리 집안의 문제이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노심초사로 하겠습니다. 노심초사. 네, 굉장히 노파심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어려운 역경들을 좀 잘 이끌어내고 다시금 좀 국민들에게 좀 사랑받는 그런 보수 진영, 보수 정당 또 보수 정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겠죠. 그것을 위해서 좀 다 함께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심초사. 네, 교수님요. 네.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인성을 시험해보고 싶으면 그한테 권력을 줘봐라.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대들은 여당입니다. 이제 야당이 아니고. 네, 오늘 제 이슈워드입니다. 인성 테스트. 네. 갑갑했던 국회 원구성도 타결이 되고 이 여권 내용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다시 구설에 올라가지고 조금 안타깝긴 한데 과연 이 권성동 원톱 체제가 치열한 당권 경쟁 속에서 당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신 김기석 교수님, 황영철 전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7월 27일 수요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